오늘 뭐 체코하고 축구한다고 오늘 축구본이라고 안 오시는 분들이 꽤 있을 것 같은데, 자, 뭐 잘 이길 거니까 걱정 마시고 하이라이트 보시면 돼요. 네, 결과만 쫙 보면 됩니다. 자, 오늘은 저 관리 처분 계획인데요. 페이지는 페이지 120페이지입니다. 120페이지 중간쯤에 보면 관리 처분 계획이라고 하는 게 나옵니다. 요약집 기준으로 120페이지입니다. 관리 처분 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분양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분양 신청 기간이 종료된 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분양 접수를 받겠죠. 예를 든다면 이제 이렇게 뭐 5월 20일부터 해가지고 6월 10일까지 이런 식으로 이제 예를 든다면 분양 접수 기간 5월 20일부터 해가지고 6월 10일까지 이런 식으로 이제 분양 접수 기간을 정해놨을 겁니다. 그 신청 기간이 종료가 되면 이 종료를 다른 말로 만료라 그래요. 이게 법조문이 이게 왔다리 갔다리 하니까 종료된 때, 다른 말로 만료된 때에 관리처분 계획을 수립해서 시장, 군수 등에게 인가를 받아야 된다. 결론, 관리처분 계획을 작성하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시행자가 작성해서 시장, 군수에게 인가를 받아라, 이런 소리입니다. 그래서 사업 시행자가 관리처분 계획을 작성해 갖고 시장, 군수 등에게 인가를 받아야 된다. 그럼 관리처분 계획 안에 들어갈 내용이 뭔가? 분양 설계. 자, 분양 설계는 이제 어디다 뭐 짓고 어디다 몇 동 짓고 몇 동 짓고 하는 그 설계 도면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3번 분양 대상자별 분양 예정 대지 또는 건축물의 추산액. 자, 왜 추산액이냐면 아직 공사에 착수를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공사에 들어가는 비용이 이 정도 될 하는 추산액입니다. 추산액. 그 다음에 요 4번이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요 4번이 분양 대상자별 종전의 토지, 건축물의 명세 및 요거 사업 시행 인가 고시가 있은 날을 기준으로 한 가격인데, 지금 현재 건축, 우리가 재개발, 재건축,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하게 되면 땅만 필요하고 건축물은 필요 없다 그랬어요. 그럼 그걸 이제 철거해야 되는데, 철거하기 전에 그 건축물과 토지의 가격을 결정했는데, 그럼 시험 문제가 돈 관련되는 사항이니까 중요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언제를 기준으로 그 땅값과 건물값을 결정할 거냐라는 겁니다. 그 제일 많이 물어보는 게 정비구역 지정 고시한 날, 두 번째는 조합설 인가 날. 근데 그것도 아니고 법조문에 뭐로 돼 있다고요? 사업 시행 인가 고시가 있은 날 기준으로 한 가격,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돈 관련된 사항이 돼. 이걸 형광펜 잘 보세요. 종전 토지나 건축물의 평가 기준일이 언제라고요? 사업 시행 인가 고시가 있은 날 기준으로 한 가격. 그러니까 종전 토지나 건축물에 대한 평가 기준일이 사업 시행 인가 고시일이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험 문제는 떨어져라 그러고 내다 보니까 뭐라고 그러냐면 정비구역 지정 고시가 있은 날을 기준으로 한 가격 을 기준으로 한 가격, 이를 다 속을 수 있는 문제들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사업 시행인가 고시가 있은 날 기준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자, 그다음에 그다음에 보니까 여기 우리 사업 왜 추산액 아직 사업을 시행 안 했기 때문에 그렇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7번도 좀 잘 보셔야 돼요. 7번 세입자별 손실 보상을 위한 관리 병세 및 그 평가액, 이런 것들인데 이게 어디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관리 처분 계획, 분양 계획에 들어가야 된다, 이런 소리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관리 처분 계획에 있어서 관리처분 계획 기준과 관련해서 종전의 토지나 건축물의 면적, 이용 상황, 그 다음에 환경,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합리적으로 여기 분양시장에 배분되고 합리적으로 이용돼야 된다. 너무나 당연한 이임으로 보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원칙인데, 이 원칙은 분양을 할 때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한다는 겁니다. 그게 1세대 1인이 1 이상의 주택 또는 토지를 소유했다. 그러더라도 1주택을 공급한다는 겁니다. 이거 1세대 1주택 공급의 원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같은 세대에 속하지 아니하는 2인 이상이 1주택 또는 1토지를 공유한 경우에도 1주택만 공급한다.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소유한을 다른 말로 얘기해서 보유한 이렇게 얘기합니다. 소유한 이 보유한 이 숫자만큼 공급할 수 있다. 과밀억제 권역에 위치하지 아니한, 그럼 과밀억제 권역이 아니라는 소리죠. 과밀억제 권역에 위치하지 아니한 재건축 사업의 토지 등 소유자 보유한 주택수만큼 다 준다 이런 거죠. 자, 그럼 요걸 가지고 시험 문제가 케이스화해서 문제를 냈단 말이죠. 분당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분당. 분당에서 지금 재건축 아파트 5채를 갖고 있다. 그러면 몇 채를 공급받는 거예요? 아니죠. 지금 과밀억제 권역에 위치하지 아니한 그랬으니까, 그러면 서울하고 위성도시하고 그러면 일산, 평촌, 분당 다 들어가는 거죠. 그 다음에 저기 인천까지 포함을 해가지고 과밀억제 권역에 위치하지 아니한 재건축 토지 등 소유자에게만 소유한 주택수만큼 다. 분당은 과밀억제 권역에 해당하니까 1세대 1주택 공급을 받아야 되니까 한 주택만 공급받는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말을 바꿔가지고 울산에서 재건축 아파트를 갖다가 5채 갖고 있다. 몇 채 공급받는 거예요? 5채 다 갖고 있는 거예요. 5채 다 공급받는 거죠. 왜냐하면 울산은 과밀억제 권역에 위치하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서울이라든가 서울을 싸고 있는 위성도시라든가 인천 이런 데는 과밀억제 권역에 속하기 때문에 그런 데서 재건축을 하게 되면 1세대 1주택 적용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보유한 주택수만큼 다 공급 못 받아요. 과밀억제 권역에 속해 있을 때는. 그러니까 속하지 아니하니라고 표시가 되잖아요. 그 다음에 근로자 숙소, 기숙사 용도로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토지 등 소유자, 국가지자체, 주택공사 등도 보유한 주택수만큼 다 공급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요것도 잘 봤는데 공공기관 지방 이전 시책 등에 따라서 이전하는 공공기관이다. 공공기관이 지방 이전하는 신도시를 그거를 뭐라 불러요? 그렇다 혁신도시라 그래요. 혁신도시. 지방이 그러니까 공공기관이 지방으로 이전하는데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해서 만든 도시를 혁신도시라고 한다. 저기 지금 울산에 저기 혁신도시 있죠? 우정동인가요? 우정동에 우정혁신도시가 있는데 거기 이제 공공기관이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해서 만든 도시가 그 우정혁신도시란 말이죠. 그런 것들. 거기에 따라 이전은 공공기관이 소유한 주택을 양수한 자는 그걸 3채를 양수했든 4채를 양수했든 보유한 주택수만큼 다 공급받을 수 있다. 이런 소리입니다. 자, 그 다음에 분양 대상자별 종전 토지 가격 범위 또는 주거 정익면적 범위에서 2주택을 공급할 수 있고, 그 중에 1주택은 주거 정익면적 60제곱미터 이하로 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소규모라든가 대규모인데 지나치게 좁거나 넓은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증가하거나 이걸 갖다가 증환지라 그러죠. 그다음에 감소시킨다. 감소시켜서 대지 등 건축물의 적정 규모가 되도록 해야 된다. 그 다음에
너무 좁은 토지 건축물이나 여기 정비구역 지정 후 분할된 토지를 취득한 자에 대해서는 조합원 자격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이런 경우에 현금으로 청산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너무 좁은 토지를 증가시키거나 토지에 가름하여 보상하거나 건축물의 일부와 그 대지의 공유 지분을 교부하는 것, 이거를 일명 뭐라 불러요? 여기 건축물의 일부와 그 대지의 공유 지분을 부여하는 걸 한 단어로 딱 잘라서 뭐라 한다? 입체환지라 그래요. 뭐라 한다고요? 입체환지. 건축물의 일부와 그 대지의 공유 지분을 교부할 수도 있다. 그 다음에 분양설계. 분양설계는 분양 신청 기간이 만료되는 날. 아까 종료였는데 여기 또 만료로 나왔죠. 이거는 법 조문이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거, 제가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거 아닙니다. 법 조문이래요. 분양 설계에 가는 경우는 분양 신청 기간이 만료가 되는 날 기준에 수립한다. 그 다음에 여기를 시험 문제가 나오면 많이 헷갈리는 부분이 이걸 잘 봐야 되는데 2인 이상이 1토지를 1토지입니다. 1토지를 공유한 경우로서 시도 조례가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 2인 이상이 어떤 걸 공유했다고요? 1토지를 공유한 경우에 시도 조례가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여기 요거 7번을 좀 잘 보셔야 돼요. 아까 요거 조금 전에 요 이 이상이 1토지를 공유한 거고, 7번 과밀옥제 권역에서 위치한 과밀옥제 권역에 위치돼요. 과밀옥제 권역에 위치한 재건축 사업에서 토지 등 소유자가 주택한 수범위 내에서 3주택까지 공급할 수 있다. 3주택까지. 다만 과밀옥제 권역이 투기 과열지구나 조정 대상 지역이 아니어야 된다. 그래서 사업 시행과 시장 생활 중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말은 그래요. 투기 과열지구하고 조정 대상 지역에서는 3주택까지 공급하는 내용을 적용하지 않는다. 그럼 역시 1주택만 공급한다. 이런 소리입니다. 자, 그러면 과밀옥제 권역이 서울시를 쌓고 있는 위성도시와 그 다음에 인천시까지 포함해서 과밀옥제 권역이라고 했는데 그 중에서 투기 과열자 현재 지금 과밀옥제 권역에서 투기 과열지구로 지정된 곳은 어디예요? 지금 서울 25개구가 다 적용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조정 대상 지역이다. 그래서 지구나 조정 대상 지역에 해당할 때는 3주택을 공급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재건축 1주택만 공급한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과밀옥제 권역에 위치한 재건축 사업에서 투기 과열 지구하고 조정 대상 지역이 아닐 때는 몇 주택까지 준다고요? 3주택. 근데 과밀옥제 권역이면서 조정 대상 지역이거나 투기 과열 지역일 때는 3주택을 안 주니까 몇 주택만 준다? 1주택만 준다 이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박스형 문제로 해서 자꾸 줄거나 이게 하기 때문에 좀 주의를 해서 보셔야 되는 분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와 관련해서 지난주 프린트물 잘 챙겨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지난주에 요거 안 했다, 요거 관리 처분에 대해서 정리 안 했다는 말씀을 쭉 드렸습니다. 자, 지난주 문제 07번입니다. 지난주에 6월 5일자입니다. 6월 5일자 중에서 그 07번 문제가 되겠는데, 자, 지난주 문제 없으신 분? 자, 이게 안 갖고 오면 또 복사로 다녀야 되니까 아주 복잡해진다고 말씀드렸는데, 자. 이쪽 분도 없지 않아요? 네? 그래서 문제를 풀려면 뭐 문제가 있어야 풀지.
7번. 자, 07번 볼게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령상 관리처분 계획에 따른 주택의 공급 기준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번호로 해볼까요? 몇 번이 틀렸을까요? 몇 번? 2번이 틀렸어요. 2번이. 자, 1번은 원칙론입니다. 1세대 또는 1인이 1 이상의 주택 또는 토지를 소유한 경우 1주택을 공급하고, 이걸 우리가 1세대 1주택 공급에 관한 원칙 그랬죠. 그 다음에 2인 이상이 1주택 1토지를 공유한 경우에도 1주택만 공급한다. 일명 1세대 1주택 공급에 관한 원칙. 2번이 틀렸는데 2인 이상이 1주택을 공유한 경우 1주택이에요, 1토지예요. 자, 여기 봐. 2인 이상이 뭘 공유했다고요? 1토지를 공유했잖아요. 그래서 아까 굉장히 많이 강조했는데, 그래서 주택을 공유한 게 아니라 뭘 공유했다고요? 1토지, 주택이 아니고. 그래서 1토지를 공유한 경우로서 시도 조례로 주택 공급액은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 그랬기 때문에 2번이 2인 이상이 1주택을 공유한 게 아니라 1토지를 공유한 겁니다. 1토지. 자, 그 다음에 그래서 2번 들렸고요. 그 다음에 3번 사업 시행 인가 고시가 있은 날 기준으로 한 가격. 잠깐만, 아까 매우 강조를 했습니다만은 종전 토지나 건축물의 평가 기준일이 언제라 그랬다고요? 사업 시행 인가 고시를 기준으로 한 가격이라고 그랬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라고 그랬어요. 왜냐 그러면 이 기준을 정비구역 지정 고시가 있은 날 한 기준 가격, 또는 조합 설립 인가가 있은 날을 한 가격, 이렇게 하게 되면 굉장히 잘 틀린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3번 내용, 사업 시행 인가 고시가 있은 날로 기준한다는 거, 요 평가 기준일이 한 가격 범위에서 종전주택의 토지 주거적 면적 범위에서 2주택을 공급할 수 있고, 이종 1주택은 주거적 면적 60제곱미터 이하로 할 수가 있으니까 맞는 말이 되겠고, 네 번째, 공공기관 지방 이전 시책 등에 따라 이전한 공공기관이 소유한 주택, 이거 뭐라 그랬어요? 혁신도시라 그랬죠. 혁신도시에서 공공기관이 소유한 주택을 양수한 자, 공급받은 자, 그 자들은 토지 등 소유자에게 소유한 주택 수만큼 공급할 수 있다. 그럼 세 채 갖고 있으면 세 채 주고, 다섯 채 갖고 있으면 다섯 채 다 준다는 소리고, 5번이 헷갈리는 내용이에요. 수도권 정비계획법에 의한 과밀 억제 권역에서 투기 과열지구에 위치하지 않았다. 위치하지 아니한 재건축 사업에는, 그러니까 투기 과열지구나 조정 대상 지역에 위치하지 않은 과밀 억제 권역은 몇 주택까지 줄 수 있다? 3주택까지 줄 수 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3번 짐은 맞는 말이, 아니 5번 짐은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좀 많이 좀 까다로운 그런 문제였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시험 문제가 나오면 참 맞추기가 어려운 그런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완전 실무이기 때문에 이건 아마 한두 번 해가지고는 눈에 들어오지도 않을 겁니다. 이게. 자, 계속해서 이건데요.
자녀분이 있으면 어떡할 거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남는 게 있으면, 그래서 사업 시행자는 분양 신청을 받은 후 자녀분 남는 것인 경우는 정관 등 또는 사업 시행 계획이 정하는 목적을 위해서 여기 보류지로 정하거나 조합원 외의자에게 분양할 수 있다. 자, 여기서 포인트는 이겁니다. 조합원 외의라고 하는 요 외의가 포인트입니다. 조합원 외의자에게 분양할 수 있다. 자, 요걸 뭐라 그래요? 조합원 외의자에게 분양하는 것을 일반 분양이라 그래요. 조합원 외의자에게 분양하는 걸 뭐라 한다고요? 일반 분양. 우리가 일반 분양이라는 것은 조합원 외의자에게 하는 건데, 그럼 시험 문제다가 덜렁 이렇게 네요. 사업 시행자는 분양 신청을 받은 후 자녀분 있는 경우에는 정관 등 또는 사업 시행 목적이 정하는 목적을 위해서 보류지로 정하거나 조합원에게 분양할 수 있다는 게, 조합원이 아니라 조합원 뭐라고 되어 있다고요? 외. 조합원 외라고 되어 있는데 조합원에게 분양할 수 있다. 그러면 혼란 속아버립니다. 조합원에게 분양하는 것이 아니라 조합원 외에게 분양해야 일반 분양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거를 좀 주의해서 보시면 되겠고요. 약간 그 디테일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자, 그다음 이제 여기를 조심해야 되는데, 관리처분 계획에 대한 타당성 검토, 요 타당성 검토를 좀 주의를 해서 보셔야 되는데, 시장군수 등은 요것부터 다시 할게요. 요 관리처분 계획을 누가 작성했죠? 사업시행자가 작성했죠. 사업시행자가 관리처분 계획을 작성해서 인가를 받았어요. 누구한테 받았어요? 시장, 군수 등에게 인가 받았죠. 그랬을 때 인가를 하기 전에 요거 타당성 검토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담원안에 해당하는 경우에 공공기관에 관리처분 계획에 대한 타당성 검증을 요청해야 된다. 이 경우 시장, 군수 등은 검증 비용을 사업 시행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가 있다. 사업비가 정비사업비 기준으로 100분의 10 이상, 100분의 10 이상으로 늘었다. 사업비가 100분의 10 이상 늘었으니까 이건 이제 증가나 그러죠. 사업비가 정비사업비 기준으로, 그러니까 추산액 기준으로 해가지고 100분의 10% 이상 늘어나게 되면, 증가하게 되면 타당성 검토를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조합원 분담 규모가 분양 대상자별 분담금의 최초 추산액 중 총액 기준으로 100분의 20 이상이 늘어났다. 이것도 타당성 검토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시험 문제가 제일 많이 내는 건 요 3번을 제일 많이 냅니다. 3번을 조합원 5분의 1, 요거 조심하셔야 되고요. 조합원 5분의 1 이상이 관리처분계 인가 신청이 있으나부터 15일입니다. 15일 이내에 시장, 군수 등에게 타당성 검증을 요청을 했다. 그래서 요 15일을 갖다가 시험 문제 되면 20일 요렇게 주거나 아니면 10일 요렇게 주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여기서 20일도 아니고 10일도 아니고 며칠로 됐다고요? 15일입니다. 그래서 15일 이내에 시장, 군수 등에게 타당성 검증을 요청을 하게 되면 시장, 군수는 공공기관에게 이 관리처분 계획에 대한 타당성 검증을 요청해야 되는데, 지난주 마지막 시간에 했기 때문에 혹시 기억이 없을 수도 있는데 질문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관리처분 계획을 조금 전에 누가 작성했어요? 시행자가 작성했죠. 그러면 인가권자는 누구예요? 시장, 군수 등이죠. 그럼 시장, 군수 등은 인가 여부를 며칠 내에 결정해 통보해야 됩니다. 지난주 마지막 시간에 했습니다. 인가 여부는 며칠 내에 결정해서 통보한다. 30일이에요. 30일 내에 인가 여부를 결정해 통보하는데, 지난주 마지막 시간에 했기 때문에 기억이 없을 수도 있어요. 자, 그럼 잠깐만 다시 한번 갈게요. 여기 관리처분 계획이 인가를 받았는데, 그게 인가받고 인가 신청이 들어오면 30일 내 인가 여부를 결정해 주라고 되어 있는데, 자, 그럼 이제 오늘은 이제 여기서부터 했단 말이죠. 오늘 관리처분 계획 여기부터 했는데, 요 위에 보면 인가 결정이 바로 지난주에 했어요. 그래서 30일이란 말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안 했구나. 그래서 기억을 못 하는구나. 자, 여기 있네요. 자, 인가 여부 통보. 시장 군수 인가 신청이 있으면 며칠 이내 인가 여부를 결정해서 통보하라고 돼 있어요. 30일. 자, 30일 나왔습니다. 30일 이내에 인가 여부를 결정해서 사업 시행자에게 통보해야 된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그럼 질문을 이제 다시 할게요. 그러면 사업 시행자가 관리처분계획 인가 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조합원이 타당성 검증을 요청해야 되는 것은 사업 시행자가 시장 군수에게 사업 시행 인가 신청한 날부터 며칠 이내에 타당성 검증을 요청해야 됩니까? 15일이죠. 15일. 왜 15일이다? 30일 내 인가를 내줘야 되니까 그 전에는 타당성 검증을 신청을 해야 30일 내 결정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15일 안에는 타당성 검증을 요청해라. 왜냐? 30일 안에 인가 여부를 결정해야 되는데 그 20일 촉박하단 말이죠. 그래서 20일로 안 돼 있고 15일 이렇게 돼 있는 이유가 인가 여부 결정일이 30일이기 때문에 요거 30일 때문에 조금 전에 타당성 검증이 며칠이었다고요? 15일이었습니다. 그래서 타당성 검증을 요청하는 건 15일. 그래서 최종 인가 결정하는 게 30일이니까 15일 전에는 해야 검토할 시간이 있다 이런 거죠. 예, 그래서 인가 요청. 요게 지금 그래서 5분의 1 아까 요거 얘기했죠. 그래서 5분의 1 이상이 관리처분 계획이 있으면 15일 이내 타당성 검증 요청해야 된다는데 요걸 시험 문제를 자꾸 낸단 말이에요. 요 타당성 검증을 누가 얼마큼 요청해야 되냐? 조합원이 5분의 1 이상이 관리처분 인가 신청이 있은 날로부터 15일 안에는 타당성 검증을 요청해야 된다. 그래서 요거 좀 주의해서 보시고요. 그 다음에 30일 이상 공람한다. 이런 건 할 필요가 없죠. 30일짜리 공람은 애우지 말라는 말씀을 여러 번 드렸고요. 공람은 며칠짜리 애워야 된다 그랬어요? 14일짜리. 왜? 공람은 다 30일이기 때문에 별도로 애울 필요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14일짜리 공람 2개만 애우고 몽땅 다 30일로 통일을 해서 퉁치고 가야 돼요. 자, 그래서 거기까지 봤습니다. 여기에 단서 조항이 하나가 붙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 그러면 관리처분 계획이 타당성 검증 요청하면 관리처분 계획 인가 신청 받고 30일이 촉박하니까 며칠로 늘려준다고요? 60일. 원래는 며칠 이내 인가 여부를 결정해야 돼요? 30일 내에 해야 되는데 그런데 타당성 검증이 들어오게 되니까 30일 내가 조금 촉박하다. 그래서 며칠로 늘려줬다고요? 60일. 타당성 검증이 요청되면 다시 30일 더 늘어서 60일 내에 시행자에게 통지를 해야 된다. 그런데 요거는 아직 출제 안 했어요. 아까 관리처분 타당성 검증에 대해서는 시험 문제를 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로형 박스로 비워놓고 5분의 1, 그 다음에 15일, 요게 이제 박스형 문제로 출제가 돼 기출 문제로 나왔는데 이 부분 원래는 관리처분계획 인가 신청을 30일 내에 결정해야 되는데 관리처분계획에 대해서 타당성 검증이 들어오면 60일로 늘어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안 냈습니다. 출제를 아직 안 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낼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자, 지금까지는 관리처분계획은 분양계획이기 때문에 아직은 건물을 때려부신 게 아닙니다. 그래서 아직은 철거를 안 했고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관리처분계획 인가가 있어야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 건축물을 철거할 수 있습니다. 철거해야 땅이 나오니까 건물을 착공할 수 있겠죠. 지금 재개발 재건축하는 것은 건물이 위에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그걸 다 때려부셔야 뭐가 나온다고요? 땅, 대지가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건물 아직 공사를 착공 안 한 거예요. 그걸 때려부셔야 땅이 나오니까. 그런데 뭘 받아야 때려부실 수 있다고요? 관리처분계획 인가. 관리처분계획 인가가 있어야 이제 그 다음에 건물을 뭐 하시다고요? 철거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다시 뭘 받아야 건물을 철거할 수 있다고요? 관리처분계획 인가.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아야 기존 건축물을 철거할 수 있다 이런 겁니다. 다만 미리 철거할 수도 있다. 미리 철거할 수도 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 미리 철거할 수 있느냐 그랬더니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주택법,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서 기존 건축물의 붕괴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다. 그럼 관리처분계 인가 안 받아도 철거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요것이 이제 폐공가 밀집으로 우범지대와 우려가 있다. 그러면 지금 이제 재개발 재건축하려니까 있던 사람이 나가야 되는데 뭐 한꺼번에 싹 나가는 게 아니라 대체적으로 순차적으로 나간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빈집들이 늘어나죠. 빈집 늘어난 걸 폐공가라 그래요. 폐공가. 문제는 저쪽 부산의 그 사상구 쪽에서 사상에서 저쪽 우회 쪽으로 조금 오다가 동네 이름이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사상에서 이렇게 북구 방향 쪽으로 올라오다가 그 재개발을 한다고 거기 이제 쭉 이제 비어져 있는 폐공가가 있는데 거기서 거주하면서 사고가 났어요. 근데 그 사람 이름이 김길태예요. 들어본 적 있죠? 들어본 적 없어요? 아주 오래돼서 뭐 기억이 안 나시는 모양인데 김길태라는 사람이 그 폐공가에 살면서 여러 가지 그 범죄를 저질렀어요. 그러니까 비어진 빈집이죠. 이사 나가고 난 빈집에 아직 철거 아직 안 했기 때문에 그 빈집에 거주를 하면서 이제 범죄를 저질렀는데 그래서 요걸 갖다가 김길태법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유명한 김길태법이 됩니다. 김길태. 그래서 폐공가의 밀집으로 우범지대화 우려가 있다. 이게 새로 이 사건 나고 난 다음에 추가가 된 그런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이제 사업 시행 인가가 나지 않더라도 미리 철거가 가능하다. 뭐 이런 이야기가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종전 건축물에 대해서 이제 그 사용 수익이 정지가 되는데 관리처분기에 고시가 있는 날 여기 형을 붙일게요. 관리처분기에 고시가 있는 때에는 종전의 토지나 건축물에 대해 소유자, 지상권자, 전세권자, 임차권 등 각종 권리자는 형을 붙입니다. 소유권 이전 고시가 있는 날까지 종전 토지나 건축물에 대해서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자, 관리처분기에 인가고시가 있으면 이제 철거할 수 있죠. 철거하니까 이제 그 토지나 건물에 대한 종전 토지 소유자, 건물 소유자, 전세권자, 임차권자, 지상권 이런 사람들 전부 다 종전의 토지나 건물을 사용 수익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게 원칙이죠. 관리처분기 인가고시로부터 소유권 이전 고시가 있는 날까지 종전 토지나 건물은 사용 수익이 정지, 금지가 된다. 그런데 예외가 있단 말이에요. 여기 형과 붙입니다. 사업 시행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와 여기 형을 붙이세요. 손실 보상이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말은 사용 수익이 정지되지 않는다. 그래서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했으니까 사용 수익을 계속 할 수 있다 이런 수입니다. 계속 할 수 있다. 사용 수익을 계속 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 되겠네요. 자, 그래서 여기와 관련된 사항을 봤습니다. 그 다음에 권리 이전이다. 자, 권리 이전 시. 그래서 대지나 건축물 소유권을 분양받은 자는 여기 형과 붙입니다. 소유권 이전 고시일 있은 날의 다음 날을 빼면 안 됩니다. 소유권 이전 고시일 다음 날에 그 대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자, 이 정도 정리를 하고 이제 건축법으로 갑니다. 건축법은 이제 두 문제가 배정이 되어 있는데,
두 문제가 아니라 7문제가 배정이 되어 있는데 여기는 좀 짜잘하게 애워야 될 게 조금 많아요. 그래서 애우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좀 잘 맞추는 영역 중에 하나인데, 또 반대로 애우는 거 싫어하시는 분들은 또 이거 잘 못 맞추는 기도 해요. 여기가. 자, 봅니다. 건축물,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이 과 그랬으니까 이게 and가 되는 겁니다.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다. 또는 그랬으니까 뭐냐면 이게 오합니다. 그래서 기둥이 있든지 이 벽이 있든지 둘 중에 하나만 있으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붕은 반드시 있어야 되고, 지붕이 있으면서 기둥이 있든가 지붕이 있어서 벽이 있으면 뭐가 된다고요? 건축물이다. 그 다음에 지하 뭐 지하면 다 아시고, 그 다음에 지하 또는 고가의 공작물. 자, 고가가 무슨 뜻이에요? 높은 곳 이런 겁니다. 고가 사다리, 고가도로 이런 거가 높은 곳입니다. 고가의 공작물을 설치하는 사무소, 공연장, 점포차고, 창고 이런 것들 전부 다 건축물에 해당된다. 그 다음에 건축법을 적용받지 않는 건축물이다, 이런 말이 등장을 했어요. 자, 건축물이지만 뭘 안 한다고요? 건축법을 적용받지 않는다. 건축법을 적용받지 않는다. 그래서 문화재보호법에 따라서 지정문화유산이라든가 임시지정문화유산, 한마디로 말해서 문화재 이런 겁니다. 문화재.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남대문, 동대문 이런 거 전부 다 건축물인데 문화재란 말이에요. 그런 거 전부 다 건축법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지정문화재, 임시지정문화재, 건축물이지만 건축법 적용 안 한다. 자, 그 다음에 철도 또는 궤도, 선로 부지 안에 있는 운전 보안시설, 급수, 급탄, 급유시설, 철도, 선로 상하, 위아래죠. 상하, 위아래를 횡단하는 보행시설, 육교 같은 걸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플랫폼 이런 거 건축법 적용 안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고속도로에서 통행료 징수시설, 그 다음에 컨테이너를 이용한 간이 창고 내 단 이동이 용이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하천구역 내에 수문 조작실 이런 것들은 건축물이지만 건축법 적용하지 않는다. 그래서 여기 암기 코드가 지철 곡헌수 이렇게 됐습니다. 지철 곡헌수. 이 지철 곡헌수에 해당되는 것은 건축물이지만 건축법 적용하지 않는다. 근데 요거 조금 조심을 하셔야 돼요. 여기 뭐라고 하냐면 전통 건조물과 철도 역사는 건축법을 적용받는다. 근데 여기서 철도 역사가 뭐냐 그랬을 때 태화강역, 울산역 이런 것들이 철도 역사인데, 그런 것들은 승객이 대기하고 이런 그 건물인데, 그런 건물은 철도 관련 시설물이지만 건축법을 적용한다, 받는다 그랬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안 써져 있는 것 중에 시험 문제가 될 수 있는 게 하나가 있는데, 뭐가 있냐면 군사시설 및 군사보호시설입니다. 자, 군사시설 및 군사보호시설 건축법 적용 받는다 안 받는다? 받는다지. 받는다. 왜 받는다? 건축법 적용 안 받는 것은 딱 5개, 지철 곡헌수밖에 없어요. 여기 군이라고 되어 있는 게 아무것도 없네. 그러니까 안 받는다고 써놓지 않은 것은 다 받는 거예요. 안 받는 것은 딱 정해놨으니까 안 받는다 써놓은 거 외의 거는 뭔가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군사시설과 군사보호시설은 건축법 적용 안 받는다에 포함 안 돼 있으니까 적용 받는다예요. 받는다. 그래서 여기 지금 주의해야 될 거, 여기 전통 건축물이 뭐냐면 사찰 같은 겁니다. 사찰도 건축법 적용 받는 거예요. 그 다음에 철도 역사도 건축법 적용 받고, 그 다음에 군사시설과 군사보호시설 이런 거 전부 다 건축법 적용 받아요. 예. 조금 주의를 해서 보시고, 그 다음에 대지다. 대지, 공간 정보의 구축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각 필지로 구획된 토지다. 그게 1필지 1대지 원칙이 적용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공작물이 등장을 했네요. 공작물,
건축물과 분리해서 축조하는 것을 말하는데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되는데 공작물은 여기다 써놓으세요. 공작물은 원칙이 축조 시 신고하지 않는다. 다시 합니다. 공작물을 축조할 때 원칙적으로 신고를 한다고요, 안 한다고요? 안 한다. 신고 안 하는 게 원칙이고, 여기 요 박스 안에 들어있는 건 예외적으로 신고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특별자치시장, 세종시장을 말하는 거죠.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라라고 되어 있는 건 요건 예외입니다. 신고하는 게 예외, 신고 안 하는 게 원칙인데, 높이 2m를 넘는 옹벽과 담장, 그래서 이걸 줄여갖고 옹담이라 그래요. 뭐라 한다고요? 옹담이입니다. 옹담이. 그래서 여기 옹담이입니다. 2m를 넘는, 여기서 넘는이라고 하는 말은 초과를 말하는 거예요. 2m를 초과하는 옹벽과 담장, 이런 거 축조시 신고해야 되는데, 자, 만약에 담장의 높이를 1.8m로 축조를 하려고 그래요. 신고해야 하네요. 안 하죠. 2m를 넘어야 되니까 1.8m는 아직 2m를 넘은 게 아니므로 축조시 원칙론에 따라서 신고한다 안 한다? 안 한다. 1.8m 옹벽, 담장 신고 안 합니다. 2m를 넘어야 신고하니까 여기서 옹담이 기억해 놓고요. 자, 그 다음에 4m를 넘는 광고판, 광고탑입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뭐라냐면 광사라 그래요. 뭐란다고요? 광사 여기 써놨죠? 광사. 광이 원래 5개인데 이건 광이 4개예요. 그래서 광사. 그 다음에 그래서 광고판, 광고탑, 그 다음에 장식탑, 기념탑, 첨탑. 그래서 광사, 장기첨 이렇게 써놓습니다. 광사, 장기첨, 4m가 넘으면 신고해야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6m가 넘는 굴뚝, 그래서 이걸 갖다가 여기 외울 때 육굴이라고 외워져 있습니다. 육굴. 그 다음에 골프 연습장용 철탑과 통신용 철탑 6m가 넘는다는 말은 초과죠. 그러면 신고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높이 8m를 넘는 고가수조. 제가 고스톱을 쳐가지고 8점 나는데 욕심이 나가지고 고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요? 8고입니다. 8고. 그 다음에 바닥 면적 30제곱미터를 넘는 지하 대피소. 자, 그 다음에 이제 시험 문제가 공작물이 나오게 되면 정답 처리되는 건 여기가 주로 정답 처리가 돼요. 높이 8m 이하다. 자, 여기가 이제 시험 문제네요. 자, 지금까지는 칠판 한번 보세요. 지금까지는 전부 다 넘는 다 넘는이죠? 넘는은 무슨 뜻이에요? 초과. 넘는이란 말은 전부 다 초과예요. 초과. 근데 유일하게 요거 하나만 초과 넘는이 아니라 뭐로 되어 있어요? 이하. 주차장입니다. 그래서 기계식 주차장과 철골 조립식 주차장으로 외벽이 없는 건데, 이게 시험 문제를 내면 8m가 넘는 기계식 주차장 및 철골 조립식 주차장으로 외벽이 없는 거 넘는다고 해. 요거를 갖다가 넘는 이렇게 낸다고요. 넘는. 그럼 틀리는데 8m가 넘는 주차장은 건축법을 적용하는 게 아니라 주차장법을 적용하면서 허가 대상으로 바뀝니다. 다시 한번 8m가 넘으면 건축법 적용 안 하고요. 무슨 법 적용한다고요? 주차장법을 적용해요. 그러면서 허가 대상으로 바뀝니다. 그럼 8m 이하일 때 건축법 적용해서 공작물로 취급돼서 신고를 하고, 8m가 넘으면 주차장법 적용해서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높이 5m가 넘는 태양 에너지를 이용한 발전 설비 나왔습니다. 이거 태양광 발전 설비인데 몇 메타가 넘을 때라고요? 5m. 5m가 넘어요. 5m가 넘게 되는 태양광 발전 설비, 이런 것들은 신고를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공작물 보시면 되겠고, 여기 지금 태양광
발전 설비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요즘 길 가다가 보면 요즘 부쩍 태양광 발전 설비 설치가 된 거 많이 보시죠? 예전에 비해서 부쩍 많아졌을 텐데요. 길 가다가 보면 이제 소득을 올리라는 차원에서 지금 태양광 발전 설비에 대해서 많이 지금 내주고 있는 예전에 여기 좀 까다롭게 설치를 아주 엄격하게 했는데 요즘은 조금 설치를 좀 자유롭게 해서 수익을 뭔가 내라 이렇게 해서 좀 자유롭게 해주는 편입니다. 길 가다 보니까 어디에 제일 많이 설치했던가요? 그냥 길에서 어디에 태양광이 어디에 제일 많이 설치되어 있어요? 어디에? 가까이서? 바다? 산이죠. 산. 임야죠. 임야에다가 태양광을 많이 설치했죠. 임야에. 도로를 지나다 보면 임야에 많이 설치했잖아요. 임야에. 옛날에 임야에다가 설치 허가를 잘 안 내줬거든요. 주로 관리 지역 중에서 이제 관리 지역의 전에다가 주로 내줬거든요. 근데 이제 지목이 임야라도 요즘은 내줘요. 그래서 좀 태양광 발전 설비가 지금 큰 수익원으로 많이 발전 자리 잡고 있습니다. 매달 한 달에 이제 한전에서 따박따박 월세 주듯이 연금 주듯이 주거든요. 그래서 태양광 설비 이것도 상당히 돈이 되는 사업이다. 자, 그 다음에 건축이라고 하는 말 안에는 5개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신축, 중축, 개축, 재축, 이전 이렇게 5개가 되겠습니다. 중개업을 하든 경매를 하든 태양광 설비가 가능한 곳을 경매받거나 중개를 하게 되면 돈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런 것은 평수가 큰 거라거든요. 평수 큰 걸 한다고요. 보통 그런 것은 적어도 1000평 이상 이렇게 하기 때문에 보통 1000평에서 3000평, 많게는 5000평 이 정도로 하거든요. 그래서 1000평에서 5000평 이 정도 뭐 경매를 받거나 중개를 하면 그래도 짭짤하죠. 별로 그냥 관심이 없는 것 같아. 이게 참 돈 되는 얘기를 해도 그냥 시큰둥하고. 자, 신축은 비어있는 대지에 건물을 새로 짓는다라는 게 신축인데 그거 외에 개념이 2개가 있어요. 그거 좀 이따가 바로 나오니까 설명을 바로 드리도록 할게요. 돈 되는 얘기를 하면 반짝반짝 해야 되는데 이게 우째까 이거. 증축입니다. 증축.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 안에서 건축물의 건축 면적, 연면적, 층수 또는 높이를 증가시키는 거, 이걸 뭐라 그런다? 증축이다. 증축. 그 다음에 개축인데 기존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갖다가 해체하고, 이 해체란 말이 뭐냐 그러면 철거를 말하는 겁니다. 철거를 뭐라 부른다고요? 해체. 그래서 기존 건축물의 전부든 일부든 해체, 철거하고 그 대지에, 여기가 중요한 건데요, 동일한 규모, 종전과 동일한 규모로 다시 축조하게 되면, 철거 후, 해체 후 종전과 동일한 규모 범위 내에서 다시 축조하게 되면 뭐가 된다고요? 개축이다. 그런데 만약에 종전 규모를 초과해서 짓게 되면 뭐로 바뀐다? 신축이다. 이게 이제 시험 문제 정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신축, 비어있는 대지에 건물 새로 짓는 거, 유치원도 아는 이야기를 뭐로 그런 거 시험 문제 내겠습니까? 유치원에도 다 아는 내용. 그래서 정답이 된다면 이겁니다. 종전 규모를 초과해서 축조했다. 그러면 그건 개축이 아니라 뭐가 된다고요?
신축으로 바뀐다는 거죠. 그 다음에 재축 지변, 천재지변, 기타 재해에 의해서 멸실이 됐다. 멸실은 사람이 때려부신 게 아니고, 사람이 때려부신 건 뭐라 그래요? 해체, 철거죠. 그건 개축하고 관계가 있는 거고, 재축은 천재지변이니까 태풍, 홍수, 지진, 화재 등으로 인해서 건물이 무너진 거예요. 자, 그렇게 된 경우에 다시 축조를 했는데, 단 모두 요건을 갖춰 다 축조에 따랐으니까 연면적합계가 종종 규모 이하다. 자, 여기 중요한 말이 나왔네요. 연면적 합계란 말이 등장했습니다. 자, 이 연면적 합계라는 말은 뭐냐면 하나의 대지 안에 2동 이상 건물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의 대지에 2동 이상 건물, 2동 이상 건물이 있을 때 이 2동 이상 건물의 이 바닥 면적 합계를, 이것을 연면적 합계다. 그래서 하나의 대지에 2동 이상 건물이 있을 때 이걸 갖다가 연면적을 모두 더해서, 연면적을 모두 더한 것을 갖다가 연면적 합계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그럼 이렇게 해볼게요. 한 동 건물이 있습니다. 한 동 건물의 지상지하의 면적을 다 합친 걸 뭐라 그럴까요? 그건 연면적이라 그래요. 한 동 건물의 지상지하의 면적을 다 합친 건 뭐라고요? 연면적. 그러면 한 동이니까 2동, 3동, 4동 이렇게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하나의 대지 안에 한 동, 2동, 3동, 4동을 다 합쳐놓으면 뭐라 그런다고요? 그게 연면적 합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2동 이상 건물이 되는 거죠. 맞다, 알아들었죠? 2동 이상 건축물의, 그러니까 2동 이상 건축물의 연면적을 다 합친 것, 2동 이상 건물의 연면적을 모두 합친 겁니다. 모두 합친 거를 뭐라고 표현한다고요? 연면적 합계. 한 동 건물의 지상 지하의 면적을 합친 건 뭐라고요? 연면적. 그런 것이 2개, 3개가 있으니까 연면적을 합치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연면적 합계. 그래서 연면적 합계는 하나의 대지 안에 몇 동 이상 건물이 있다? 2동 이상 건물이 존재한다, 이 뜻이에요. 그러면 그 2동 이상 건물의 면적은 그 연면적 합계가 종종 규모 이하로 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보니까 동수, 충수, 높이 모두 종종 규모 이하여야 된다. 또는 동수, 충수, 높이가 어느 하나가 종종 규모를 초과해서 건축했다. 종종 규모를 초과해서 건축했다 하더라도 연면적 합계는 종종 규모 이하이면 뭐가 된다고요? 재축이 된다. 천재지변에 의해서 건물이 무너졌는데, 자, 이렇게 해도 또 알아듣기가 어렵다, 여자. 자, 이렇게 할게요. 자, 여기가 이렇게 건물이 이렇게 있어요. 자, 101동이라고 하죠. 자, 101동 10층입니다. 자, 그 다음에 102동 10층. 자, 그 다음에 103동 10층입니다. 자, 102동, 103동이 모두 합치니까 층수는 몇 층이에요? 30층이죠. 30층. 그리고 요게 면적이 한 개당 2,000씩이라고 할게요. 2,000. 그래서 지금 연면적 합계가 6,000입니다. 한 개당 2,000이니까 연면적 한 개당 2,000이니까 그럼 연면적 합계는 모두 얼마가 된다고? 연면적 합계는 6,000이 되네요. 다시 한번, 연면적 합계가 얼마라고요? 6,000제곱미터짜리 건물이, 아파트가 있다 이거요. 자, 이렇게 있는데 그게 천재지변, 태풍, 홍수, 지진, 화재 등으로 인해 가지고 건물이 무너졌어요. 그래서 이걸 밀어버리고 다시 지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기존에 있던 이 건물들을 밀어버리고 여기다가 건물을 다시 지어 올렸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 15층으로 지었어요.
요것도 15층으로 지었어요. 그럼 세 동짜리를 밀어버리고 두 동 지었는데 이게 지금 15층 지었습니다. 그럼 두 동 합쳐서 몇 층이에요? 30층. 자, 그 다음에 지금 요게 지금 요 동이 지금 연면적이 3천이고 여기도 연면적이 3천이에요. 그러면 요 건물하고 새로 진 건물 요 건물하고 요 건물하고 합쳐서 연면적이 얼마예요? 6천이에요. 그러면 지난번에 건물을 짓기 전에 종전 건물이 30층 6천, 그런데 새로 지어도 30층 6천 안 변했죠? 연면적 합계가 종전 규모 뭐라고요? 이하. 새로 지었어요. 다시 축조했지만 요거를 갖췄다. 그래서 지금 종전 규모를 초과했다. 뭐가? 동수나 충수가. 그래서 10층짜리가 15층 됐으니까 초과됐죠. 또는 높이가 초과됐다 하더라도 지금 연면적 자체가 충수도 연면적도 다 변함이 없어요. 이렇게 되면은 새로 지었다 하더라도 여기 오는 신축이라고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신축이라고 안 하고 뭐라 한다? 재축이다. 왜? 연면적 합계가 뭐 하지 않았으니까, 변하지 않았으니까. 좀 어려운 내용이에요, 요게.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이 지금 안 했습니다. 이 부분이 조금 까다로워서 그런지 이 부분 아직 안 냈어요. 자, 그 다음에 2전입니다.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를 갖다가 해체하지 아니하고, 요 말이 중요합니다. 해체하지 않았다. 해체하지 않고 동일한 대지 안에서 다른 위치로 옮겼다. 그럼 주요 구조가 뭐냐 그랬더니 지붕틀, 기둥, 내력벽, 바닥, 보, 주계단 이런 것을 해체하지 않았다. 그럼 지금 이 건물처럼 지하가 있는 건축물은 옮길 수가 없어요. 지하가 꼭 박혀 있으니까. 그럼 옮길 수 있는 건 뭐냐? 전통 건조물입니다. 전통 건조물은 뭐냐? 한옥, 정자, 사찰 이런 건데 그 주춧돌로 돼 있으니까 주춧돌로 옮기면 되거든요. 그런 것들은 이전이 됩니다. 근데 현대식 건축물은 안 되죠. 그래서 전통 건조물 같은 것은 옮기기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주요 구조를 해체하지 아니하고 동일한 대지 안에서 다른 위치로 옮기는 거다. 근데 동일한 대지가 아니라 다른 대지, 만약에 다른 대지로 위치를 옮기게 되면 이건 뭐라냐면 이건 이축이라 그래요. 다시 한번, 주요 구조부를 해체하지 않고 만약에 다른 대지로 옮겼다. 다른 대지로 옮기게 되면 이전이 아니라 뭐라고요? 이축. 그래서 동일한 대지 안에서 다른 위치로 옮겨야 된다. 이 소리입니다. 자, 보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대수선입니다. 대수선이라면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에 대한 수선 변경, 건축물의 외부 형태 변경. 여기 형태 보실까요? 건축물의 외부 형태의 변경이다라고 하는 말. 외부 형태. 외부 형태의 변경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것은 중축이나 개축이나 재축에 해당되지 않아야 된다. 중축, 개축, 재축에 해당하지 않는 거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내력벽을 갖다가 내력벽을 증설해체하거나 끊었죠. 그 다음에 내력벽 벽면적을 30제곱미터 이상을 수선 변경한다. 내력벽 벽면적 30제곱미터 이상을 수선 변경한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이 기둥이든 보든 지붕틀이든 증설해체는 한 개만 해도 대수선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요. 기둥이든 보든 지붕틀이든 한 개 이상만 증설해체해도 뭐가 된다고요? 대수선이요. 그 다음에 수선 변경은 3개 이상을 해야 됩니다. 다시 한번, 수선 변경은 몇 개 이상 해라고요? 3개. 3개 이상을 해야 된다. 수선 변경은 기둥이든 보든 지붕틀이든 수선 변경은 3개 이상. 단 증설 해체는 하나만 해도 대수선이다. 기둥이든 보든 지붕틀이든 증설 해체는 한 개만 해도 대수선이고, 수선 변경은 몇 개 이상 해야 된다고요?
세 개 이상을 해야 된다. 3개 이상. 자, 그 다음에 방화벽 또는 방화벽을 위한 바닥 또는 벽입니다. 바닥 또는 벽을 증설 해체하거나 수선 변경한다. 이건 규모에 상관없이 손만 대면 대수선이다. 이 소리죠. 주계단, 피난계단, 특별피난계단인데 여기입니다. 주계단, 피난계단, 특별피난계단인데 요걸 시험 문제가 5개 계단이라고 내가지고 틀리게 냈어요. 5개 계단. 5개 계단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주계단, 피난계단, 특별피난계단을 증설해체 수선 변경하는 겁니다. 특별피난계단 5개 계단이 아니고, 그 다음에 다가구 주택의 가구, 다세대 주택의 세대 간 경계벽을 증설해체 수선 변경했다. 규모가 안 붙었으니까 1제곱미터만 해도 대상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건축물 외벽, 건축물 외벽의 마감 자재를 증설 해체하거나 평면적 30정 이상을 수선 변경한다. 자, 외벽의 마감 재료, 외벽의 마감을 주로 뭘로 하죠? 외벽의 마감 재료? 단독주택이나 상가 같은 거 건축물에 외벽의 마감 재료 뭘로 해요? 대리석으로 하죠. 대리석으로. 대리석. 그 다음에 대리석으로 하지 않으면 뭘로 할까요? 불이 조금 잘 나는 건데, 불이 좀 잘 나요. 그걸 뭐라 그러니까, 응? 응? 스타코 말고, 지금 이제 그냥 벽면은 시멘트잖아요. 그 벽면에다가 대리석을 대거나 무슨 뭐라 그러더라, 그거를 화재가 나면 그걸 대놨는데 그 벽을 타고 올라간단 말이죠. 외벽에다 덧댄 곳인데 무슨 뭐라 그러는데 금방 기억이 안 나네. 그게 그 벽을 타고 이렇게 불이 나면 벽을 타고 올라간단 말이죠. 그게 그래서 그게 화재 취약성이 있더라고. 보니까 드라이피트라고 해요. 드라이피트 들어봤죠? 드라이피트? 네. 외벽면에다가 드라이피트를 이렇게 박아요. 드라이피트. 그러니까 대리석으로 하면 비싸니까 외벽면에다가 마감 재료를 덧댔다. 뭘 덧댔다고요? 드라이피트. 그런 거 덧댔죠. 또는 뭐 대리석 같은 건 덜한데 드라이피트 이런 거 됐을 때 그거를 증설해체 또 하거나 벽면적 30정 이상을 수선 변경하게 되면 대수선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문제는 이 대수선이 허가 사항일 수도 있고 신고 사항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합니다. 대수선이 허가 사항일 수도 있고 뭘 수도 있다고요? 신고 사항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건축법 14조에 가가지고 신고사항을 한번 확인하고 갈게요. 자, 그러면 139페이지를 자, 139페이지입니다. 페이지 번호 139. 자, 139페이지에 가니까 여기 건축법 14조에 따라서 뭐가 등장했냐면 신고사항이 등장을 했네요. 자, 뭐라고 되어 있냐 그러면 신고함으로써 허가받은 거 본다. 그 중에서 대수선 여기입니다. 3번 사항입니다. 연면적 200 미만, 연면적이 200 미만이고 이고 그랬으니까 AND가 되는 겁니다. 200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대수선이다. 이것은 신고하면 돼요. 그럼 말을 바꿔볼게요. 연면적 200 이상이고 3층 이상인 건축물을 대수선하면 어떻게 될까요? 허가받아야죠. 그래서 대수선이
허가 사항일 수도 있고 신고 사항일 수도 있는데 규모에 따라 결정나는 거다. 연면적 200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을 대손하면 뭐 해야 되고 신고하면 되는 거고 신고. 근데 연면적 200 이상이고 3층 이상인 건축물을 대손하면 뭐 해야 된다? 허가 받아야 된다. 그래서 대수선이 신고사항일 수도 있고 허가사항일 수도 있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규모에 따라서 결정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네요. 자, 일단은 그래서 거기까지 쭉 정리를 했고요. 조금 쉬었다가 와서 그 뒤에 거